안녕하세요. 위안화 기축통화 만들기 그 첫 발을 뗀 중국이라는 제목의 그런 기사글이 있더군요. 근데 현재 그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자, 그것이 중국 정부의 로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플랜 1이죠. 그런데 중동 국가에서도 원유를 수출을 많이 했었는데 미국이 그 자국 내에서 에너지를 보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동의 원유 수입을 줄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중동 국가에서는 원유의 가격을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달러로 지금 결제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정쩡한 상태에서 중국이 그 원유를 일부러 많이 그 수입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중동 국가로서는 위안화, 영국이 먼저 진짜 그 BP가 먼저 그 위안화 결제를 했지만 이제 중요한 건 중동 국가라는 거죠. 차례차례 그렇게 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그 친중 국가냐 아니냐, 그것을 데이브 롤러라는 사람이 이것을 구분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친중 국가인 경우는 권위주의 국가이거나 독재 국가다. 두 번째로는 중국의 빚을 많이 지고 있는 국가다. 이렇게 유형을 나눴다 그래요. 근데 권위주의나 독재 국가는 뭐 사회주의 국가나 뭐 그런 국가들이고, 중동도 권위주의 국가입니다. 때문에 스마트 시티를 애시당초 빨리빨리 이 보급을 한 것도 중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위안화 결제로 페트로달러가 페트로 위안화로 된다. 그러면 세계의 판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초점이죠. 그런데 이제 독재 국가라고 일컬어지는 북한도 여기 1번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빚을 누가 많이 지고 있느냐, 중국의 그 경우는 아프리카 국가들이죠. 그래서 여기 쫙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위에가 반중 국가라고 얘기해지는, 그러니까 비교적 그 선진국에 들어가 있는 국가들이고요. 밑에 보면은 중국을 지지하는 국가입니다. 한국은 아직 여기에 그렇다하게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여기 뭐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 UAE까지 들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물론이고요. 근데 UAE 중동 국가의 그 자금력은 어마어마하죠. 지금 그 인공위성 인가요? 그거를 쏘아 올리는데 UAE가 쏘아 올렸잖아요. 일본의 그 위성 쏘아 올리는 그런 기술력을 이용해 가지고 아무튼 자국의 그 위성을 쏘아 올렸고, 그 다음에 중국이고 이제 미국이 할 거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중동 국가의 그 달러 머니가 어마무시하다는 것. 그런데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요. 이 위안화 결제와 산유국가의 관계가 급속히 친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그 화폐 전쟁에서 위안화가 이제 뜨게 되고, 지금 뭐 주식시장도 많이 살아있는 편이잖아요. 중국의 경우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산유국에서 나오는 거는 화석연료라는 거예요. 중국은 화석연료를 계속 사용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고, 산유국은 이제 미국이 아니더라도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입장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지금 유럽에서 추진하는 게 무슨 수소연료, 전기 사용, 그런 그런 거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 그렇게 되면 재생에너지도 활발히 발달하겠지만 신소재도 활발하게 발달할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이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주 개발을 위한 신소재가 많이 필요하다 그러죠. 뭐 좀 더 단단한 거, 뭐 가벼운 거, 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우주를 개발만 하면 뭐 하겠어요. 거기 가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 뭐 채소 같은 거를 재배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거를 마련하려면 뭔가 신소재를 많이 개발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그 소위 선진국에서 하게 되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한국의 경우는 북한이 여기 친중국가로 들어가 있어요. 아예 어디더라, 노스코리아라고 들어가 있는데 사우스코리아는 아직 들어가 있지 않고 러시아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흥미롭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중간국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한국은 어차피 그런 식으로 적어도 버텨야 되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한국의 대통령이 중국에 가가지고 이렇게 뭐 중국몽을 받아들이겠다고 얘기를 한다는 건 이건 수치뿐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시 생각해봐도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중국에서는 그 댐, 굉장히 큰 댐이 지금 무너질까 말까 그런다고 그러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한국과 그 가까이 있는, 그러니까 동쪽의 해안지대에 중국은 핵발전소를 60개든가요? 상당히 많이, 제가 그 숫자를 모르겠네. 꽤 많이 짓고 있거나 지어졌거나 아마 그렇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댐이 무너지게 되면 그 핵발전소까지도 영향을 준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다른 데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데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중국은 그 Black Lives Matter라는 그 미국의 그 흑인 운동을 벌이는, 현재 인종차별 반대 그거를 벌이는 사람들에게 드론까지도 그 제공을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근데 이 드론의 경우는 하나의 그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래요. 공중에서 살포되는 펜타닐이라는 것인데 이게 아마 독극물인 것 같아요. 펜타닐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살포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것은 무슨 어떤 거냐면요, Brighton.com이라고 그래가지고 뭐를 말하는 사람들이냐면 그 자연식품을 먹자 뭐 이런 쪽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확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의견도 있다는 거죠. 근데 현재 그 pollution, 그러니까 환경 오염 중에서도 그 바닷속을 오염시키는 플라스틱 오염을 보니까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2016년 자료가 1100만 톤 플라스틱이 바다에 오염을 시키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2040년이 되면 이것이 2,900만 톤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바다에서 나는 생물을 음식물로 취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아주 특단의 그런 정책을 써서 전 세계가 플라스틱을 완전히 생산을 안 한다?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석유화학이 일단 문제가 되겠고 뭐 문제가 많겠죠. 중국에도 많은 그 중소기업들이 생산을 못하겠고 플라스틱 제품을 등등 문제가 많겠지만 결국 지구를 깨끗이 해야 된다는 거는 이 머스트잖아요. 해야만 하는 거잖아요. 때문에 이것을 한국이 주도해서 한국만은 적어도 플라스틱 제품을 팔지도 사지도
생산하지도 않는다. 뭐 이런 걸 해야 되겠어요. 근데 한국은 석유화학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될까? 그건 문제가 있죠. 근데 뭐겠어요.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GDP, GNP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회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인류가 뭐 화성을 개발해야만 하는 그런 위치에 놓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를 잘 지켜내는 것은 그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머스트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 한동훈 검사가 어떤 말을 했냐면요. 모든 공직자는 국민 앞에 일개 공직자일 뿐이다. 이 사람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말을 이렇게 잘해요. 그죠? 그리고 이 자기가 처한 상황과 비교했을 때 충분히 이 검사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 젊고 앞으로 유망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2016년 자료를 우연히 누군가가 보내줬겠죠? 몰라요. 제 눈에 띄어서 봤더니 그 현재 그 이석기라는 사람이 뭐 구속이 당하고 국회의원으로서 구속이 당하고 구속되고 통진당이 완전히 없어지고 해산되고 이런 것은 다 최순실이 이것을 이제 기획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보면 한편으로는 재미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어처구니가 없어요. 대통령 후보였던 이정희 씨가 이제 TV 토론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박근혜와 문재인과 이정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정희 대표가 박근혜 후보에게 당신을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대선에 출마했다. 뭐 이런 도발적인 얘기를 했긴 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이거 막 문제시하고 그랬죠. 근데 이것 때문에 최순실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자기 그 수하에 있는 어떤 군단이 있겠죠? 그 사람들한테 대통령의 그 박근혜가 당선이 되면 제일 먼저 통진당 XX들을 해산시킨다. 그리고 감옥에 쳐넣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로는 최순실과 통진당 세력의 알력 때문에 일어난 건데 최순실도 구속됐고 이석기도 구속된 상황이죠. 글쎄요. 이런 상황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은 뭐 친북 성향이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는 하는데 사실 그 속은 잘 모르는 일이고 왜냐면 북한도 막 그 별로 그 대화를 안 하려고 그러는 위치에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풀 건가 아주 흥미로운 자료라서 제가 가져왔고요. 또 한 가지의 자료는 그 돌아가셨다고 하는 박원순 시장이 저는 이분이 다른 건 몰라도 그 옥탑방 그게 완전히 쇼라고 보였거든요. 제 눈에는 이분은 참 쇼를 많이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그때. 근데 7억 정도든가 그 자신의 빚이 있다고 그러고 지금 돌아가신 입장에서 그 가족들한테 남겨진 재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상당히 의문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왜냐하면 얼마나 변변치 못하길래 서울시장을 3선이나 했는데 자기 집에 빚을 그렇게 많이 가지면서 자신은 또 그 서울시장 공간을 23억이는가요? 그런 짜리를 쓰고 말이죠. 그러니까 종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규모가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규모가 어느 정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돼 있어야만 시정도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세요. 자기 사무실을 공개하는데 무슨 뭘 굉장히 그 아이디어인지 뭔지 막 붙이고 이렇게 쌓아놓고
아니, IT 사회에서, 그러니까 인터넷 사회에서 이런 서류를 이렇게, 이거 완전 쇼 같더라고요.